조조는 장기 연재인 만큼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고 당연히 수많은 성우들이 참여했는데 그로 인해 몇몇 성우들에게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저치 페리를 더빙한 사토 타쿠야인데 이 당시에는 타 메이저한 성우들에 비해 커리어가 살짝 부족했던 것이 지적되었지만 2부를 본 조조러들은 알겠지만 뛰어난 연기로 이러한 논란을 한 번에 없앴죠. 사실 조조 오디션은 1부 때부터 보았는데 이때 본 역할이 무려 디오 브란도입니다. 다음은 의외의 성우인데 지금이야 쿠조 조타로의 성우하면 오노 다이스케가 바로 떠오르지만 올스타 배틀 얼로 첫 등장했을 때에는 미스캐스팅이라면서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실제로 올스타 배틀 PB 공개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러쉬가 너무 가볍고 발음이 어눌하다면서 지적당하기도 했는데 영상 보시죠. 하지만 본인이 조조러인지라 노력을 하여 현재는 조타로 하면 바로 오노 다이스케가 떠오를 정도로 고퀄리티의 더빙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보컬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스 야레 야레다세. 같은 3부의 카큐인의 성우 히라카와 다이스케도 카큐인 하면 떠오르는 명장면 레로레로를 산책 및 샤워를 할 때마다 연습하는 등의 노력으로 좋은 평을 받기는 했는데 밤에 산책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이러면 오줌 지리고 도망갈 것 같군요. 반대로 좋은 연기로 처음부터 호평을 받은 성우들도 있는데 조조의 안무의 룰이 타 매체에서 TVA로 넘어오면 성우들이 대거 교체됨을 피해간 성우들을 살펴보자면 테렌스 트렌트 다비 역을 맡은 스와베 주니치와 오쿠야스의 성우 타가키 타로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4부 얀규 시게키유의 성우 야마구치 카페이와 오토이시 아키라의 성우 모리쿠보 쇼타로 또한 그대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우연찮게 거의 4부의 등장인물인 것도 기묘하군요. 이렇게 조조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성우가 2가지 이상의 캐릭터를 맡은 경우가 있는데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본 TVA를 기준으로 했으며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1.5배속을 추천드립니다. 1부 TVA에서 디오에게 죽은 신부의 카토 마사유키는 7부 보이믹에서 디에고 브란도를 1부에서 교지 요스타를 간호하던 의사역의 히라카와 다이스케는 카큐인 노리아키를 포에버의 성우 야마구치 카페이는 4부의 TVA 올스타 배틀 아이즈 오브 헤븐의 안구 히게키요를 TVA 아이즈 오브 헤븐의 호로스의 성우인 히우치 히데노부는 게임 황금의 바람의 스쿠알로 멜로네 스콜리피 베이비페이스 TVA의 제이가일의 성우 키리모토 타쿠야는 조조 올스타 배틀에서 화이트 스네이크 및 시몬을 알레시의 성우 오노사카 마사야는 게임판 스피드웨건을 미들러의 성우 히사카와 아야는 게임판 에리나 펜들턴을 은두레의 성우 이도 켄타로는 황금의 선풍 게임판의 귀도 미스타 백스 피스톨즈 눈물의 루카 페리콜로를 히로세 코이치의 성우 카지 유우키는 올스타 배틀 아이즈 오븐의 조니 조스타를 히시베 로안의 성우 사쿠라이 타카히로는 황금의 선풍 게임판의 브루노 부차라티를 키라 요시카케의 성우 모리카와 토시오키는 올스타 배틀의 디아볼로를 히가시가타 토모코의 성우 토요구치 메구미는 OBA의 네나 아이즈 오브 헤븐의 하펜치를 여기서 눈치 못 챈 조조러들도 꽤 많은데 31화부터는 출산 휴가로 인해 이토 시즈카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안젤로의 성우 하마다 켄지는 보이믹의 자이로치 페리를 오쿠야스의 아버지의 역을 맡은 후스미 나오미는 1부 TVA의 객더 리퍼를 코바야시 타마미의 성우 슈루오카 사토시는 2부 TVA의 와이어드 백을 키라 요시히로의 성우 시바시게로는 드라마 CD의 제이가일과 올스타 배틀의 이기를 누 미키타카조 은시의 성우 카세 야스유키는 올스타 배틀 아이즈 오브 헤븐에서 퍼니 발렌타인을 브루노 부차라티의 성우 나카무라 유이치는 올스타 배틀 아이즈 오브 헤븐에서 안나수이를 귀도 미스타의 성우 토리오미 코스케는 아이즈 오브 헤븐에서 스포츠 맥스를 맡았으며 스탠드도 같이 더빙을 했지만 올스타 배틀 아이즈 오브 헤븐은 본체는 아카바네 킨지가 섹스 피스톨즈는 이마이 아사미로 다릅니다. 레온의 아바키오의 성우 스와베 주니치는 올스타 배틀 TVA에서 테렌스 T 다비엘 디아볼레의 성우 코나시 카즈유키는 팬덤블러드 극장판에서 조나단 조스타를 맡았으며 티치아노의 성우 시다 켄지로는 일부 TVA의 그룹포드이며 몇몇 캐릭터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뭉친 것에 반해 몇몇 캐릭터들은 아예 상반되어 성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조 성우들의 조조 관련 썰도 알아보자면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제작진 및 성우들을 조조로로 채워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스탠리 텐의 성우 키시오 다이스케는 마소년 바티 때부터 아라키 히로히코의 팬인지라 자연스럽게 조조로가 되어서 조조 TVA에서 1부, 2부, 3부 전부 오디션을 봤는데 무려 1부 스피드웨건, 조나단 디오, 2부는
2부는 조셉 시저, 3부는 카큐인과 스탠리 덴 오디션을 보아 스탠리 덴의 성우가 되었으며 후에는 코이치야 로안, 조로노와 포차라티, 6부는 안나수이, 7부의 자이로를 더빙을 맡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에리나 펜들턴의 카와스미 아야코도 조조로인데 아예 직접 캐릭터들의 연기 방향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오노 다이스케 또한 대학 시절부터 입덕한 조조러이며 본인은 3부 조타로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5부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며 그 중에서는 부차라티를 가장 좋아하며 부차라티의 더빙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조타로의 목소리로 3부 오프닝을 부르기도 했는데 쿠조 조린의 역을 맡은 파이루즈 아이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톤오션을 읽은 계기로 성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며 덤으로 파이루즈 아이로 인해 조나단, 조셉을 제외한 주인공의 성우들의 이름이 오노 다이스케, 오노 유우키, 오노 켄슈인 것을 밈으로 만든 오노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밈이 깨져버렸지만 이런 밈을 제외하면 그녀는 근력 트레이닝 및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조린 같은 거친 스타일과 어울리며 그녀가 더빙을 맡길 원했던 인물은 푸파이터즈라고 하며 가장 좋아하는 남성 캐릭터는 오토시 아키라, 결혼하고 싶은 남성 캐릭터는 키라 요시카케, 남친으로 삼고 싶은 캐릭터는 멜로네라는 특이 취향인데 본인 말로는 섹시한 나쁜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얘는 좀 3부 조셉 조스타의 역할을 맡은 이시즈카 운쇼는 반대로 조조로가 아니어서 처음에 본인의 스탠드 허미퍼플을 이름만 듣고 피카츄 같은 귀여운 포켓몬인가 하면서 기대했답니다. 하지만 웬 동굴가시가 조나단 조스타 역의 오키치 카즈유키는 조나단의 덩치가 몇 화 만에 너무 커진 것으로 인해 본인도 헬창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반대로 디오의 성우 코야스 타케히토는 디오의 중후한 목소리를 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살을 찌었으며 로버트 이오 스피드웨건의 성우 우에다 요우지는 본인의 친구 조나단의 고손자인 조타로의 성우 오노 다이스케와 동기이며 아누비스 신의 성우인 마치모토 야스노리는 코야스 타케히토와 버버 소속 시절의 동기입니다. 조조 3부 마니시보이의 성우인 오오타니 이쿠에를 3부 조셉 성우인 이스지카 운쇼가 감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장난 섞인 독서를 하는 오오타니의 사악한 면모가 마니시보이랑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공 조타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조셉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막말을 하는 불량한 컨셉의 캐릭터인데 이 때문에 조타로의 성우인 오노 다이스케가 무의식적으로 조셉의 성우인 이스지카 운쇼에게 영감이라고 불러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운쇼가 센스있게 조타로 라고 받아 넘어가줬다라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키시벨로안의 성우인 사쿠라이 타카히로 같은 경우는 2번의 불륜 논란이 생겼고 심지어 영업한 성우인 빅 미뉴나 또한 성추행 혐의가 생긴 데다가 올스타 배틀의 성우인 카미야 히로시마저 3원 논란이 생기면서 키시벨로안에게 성범죄자 밈이 생겨버려서 이런 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TV에서는 오프닝에는 석가면과 조타로의 조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잠깐 나올 뿐이지만 OVA에서는 아즈텍 돌가면 의식 장면부터 조나단 조스타의 몸을 빼앗는 디오가 나오며 하큐인에게 육신의 싹을 빼낼 때 조타로에게 조나단의 기억이 떠오르는 등 전작들과 연결점을 확실히 해 조조를 특정 부만 골라보는 라이트 독자들이 1부는 100년 전인데 디오가 왜 나오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작 1부가 노잼이어서 보기 싫다는 사람들도 3부에 몰입을 하게 해주었던 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 3부에서 가장 안습케인 윌슨 필립스의 장면으로 TVA와 OVA의 잔인함을 비교해보죠. ここまでやったんです。私の命を。 와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같이 잔인한 거 좋아하는 변태들에게만 해당하는 장점이고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적용돼서 애매한 것 같군요. 밑에서 언급할 호불호 문제나 애니메이션화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이소 비치오, 에즈라 히사시, 조조 5부, TVA의 작화 담당으로도 활동한 키시다 타카히로와 후에 언급할 조조 1부 극장판을 담당한 하야마 주니치 등 상당한 실력의 애니메이터가 참가했기에 작화 퀄리티 자체는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특히 OVA를 다 안 보더라도 곤 사토시 연출로 유명한 디오 대 조타로전은 아예 다른 애니 취급해서 이것만 챙겨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운드 또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십 년이 지난 TVA와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습니다. 또한 TVA의 과도한 만화적인 부금과 효과음으로 인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아닌 만화책을 더빙해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몰입이 잘 안되던 시청자들은 OVA는 BGM 및 연출을 최대한 배제하여 진지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연출 또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밑에 비판할 과도한 생략을 위한 설정 변경을 제외하자면 그래도 작중에서 나온 장면이라도 충실하게 설정을 보강했다는 점입니다. TVA처럼 조나단 조스타에게도 별모양 관점을 OVA에서도 그려주었고 TVA에서는 없는 다비에게 매수된 꼬마에게 따져 묻는 장면,
특히 스탠드 파워 전개라고 퉁치던 TVA와는 다르게 OVA에서는 스탠드의 힘으로 점프를 한다라는 식으로 묘사했으며 현재도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지금까지 조조 3부 OVA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OVA의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대다수의 단점이 생겨버리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면 OVA는 애초에 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계획이 없었으며 팬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들만 만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묘한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부 팬텀블러드의 극장판을 소년점프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기로 했음. 그러나 13부작 OVA로 변경. 근데 또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 2부작 OVA로 또 변경. 참고로 이 오리지널 스토리가 흥미로운데 무려 운석맞고 우주 날아간 카즈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지능이 사라진 카즈와 스피드 외gon 과학자들의 싸움이라 합니다. 개꿀잼 같은데 이건 애니화 하지. 아무튼 아쉽게도 갑자기 3부에 스피노프 OVA 1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또 변경. 근데 여기서 또 조타로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뒤바꾸는 스탠드와 싸우는 스토리로 또 변경. 여기서 또 원작에 있는 OVA를 2부작으로 만드는 것으로 변경. 여기서 다행히 또 바뀌지는 않았고 아라키 작가가 이 OVA를 호평하였고 이로 인해 다비 더 갬블러, 바닐라 아이스, 디오전을 추가 제작. 7년 뒤 초반 에피소드를 채운 OVA 시리즈가 새롭게 제작. 이런 답없는 순서 때문에 먼저 제작된 8화부터 13화와 나중에 제작된 1화부터 7화까지의 작화의 차이가 심하고 후반 에피소드를 미리 제작해버린 탓에 중요 하이라이트만 제작했던 8화부터 13화와 비슷한 템포로 1화부터 7화 안에 초반 내용을 다 넣어야 해서 과도한 생략을 해버렸다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밑에 호술할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OVA의 단점을 알아봅시다. 위에 언급한 대로 OVA 시리즈는 하이라이트 위주로 만든 애니이기에 시작부터 2기의 등장 장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삭제된 캐릭터들이 있는데 나무위키 켜라. 또한 각색된 장면들도 호불호가 갈릴 만한 점을 추려보자면 스탠드들의 색깔 변경. 料金以下のまずい飯を食わせるレストランには代金を払わねえなんてのはしょっちゅうよ。 같은 일부 명대사들의 삭제. 2기 같은 경우는 불량으로 인해 인명견 버전이 나오지 않는 점. 일부 러쉬 대결의 러쉬 대사 삭제. 가장 호불호가 갈릴 부분은 바로 조조 3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로드롤러를 탱크로리로 바꿔버린 점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본 것에 따르면 더 월드의 시간 연기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지만 3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을 각색한 것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군요. 위에 언급한 대로 작화 자체는 다양한 전문 애니메이터들이 맡아서 작화 자체는 좋지만 작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OVA 1에서 OVA 2로 갈 때 위에 언급한 대로 7년의 시간이 흘러 작화의 일관성이 깨졌습니다. 또한 연출도 위에 언급했던 장점 말고도 단점 또한 있는데 위에 장점으로 언급한 조용하면서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너무 고집하여서 슬로우 모션의 남용, 박진감 넘쳐야 할 연출도 너무 조용히 연출되거나 밑에서 후술할 몇몇 성우들의 미스캐스팅을 제외하더라도 연기 지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라보. 오, 브라보. 성우 미스캐스팅 또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하필 가장 중요한 최종 보스 디오와 그의 측근 바닐라 아이스란 점입니다. 현재는 고인이신 타나카 노부님의 경우 중년 남자를 맡아오셨지만 디오는 흡혈귀라서 중년이란 개념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공포의 존재인 흡혈귀와 맞서 싸운다는 스토리가 중점이 된 일부였다면 흡혈귀 캐릭터의 특성상 외형은 젊더라도 목소리는 나이든 캐릭터들이 종종 있고 흡혈귀의 권위적이고 무서운 모습과 잘 어울렸겠지만 전투 위주의 3부랑은 어울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절대 연기력 부족은 아닌 게 더 월드의 발동 장면이나 다른 장면에서는 어울리지만 전투 장면에서만 안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러쉬 기압을 줄였다라는 합리적인 추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바닐라 아이스의 성우 아오노 타케시분 또한 미스캐스팅이 확실한데 바닐라 아이스도 디오에게 본인의 목숨을 거리낌 없이 바치고 건장한 체격의 부하이지만 목소리는 디오의 성우분과 비슷하게 간사한 노인 위주로 맡아오셨기 때문에 헌신적인 충성을 하는 근육질의 부하가 간사한 노인 목소리를 내는 결과가 나왔죠. あの時奴がお前を突き飛ばさなければお前も一緒に悪空間に飲まれていたのだ。自分だけかわそうとすれば助かったかもしれんのにな。 조조를 비롯한 다양한 만화에서는 작중에서 등장하는 설정 및 능력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이고는 하며 조조도 장기 시리즈물이기에 이런 요소들이 종종 보이는데 단 어디까지나 만화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틀린 경우가 보이곤 합니다. 어느 사실이 맞고 어느 사실이 틀린지 저와 함께 알아보죠.
작중에서 브루포드와의 대결 중 브루포드의 계략으로 인해 물속에 빠지게 된 조나단이 과거 데니가 자꾸 총을 불어서 주려고 하지 않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라는 아버지의 조언 때문에 오히려 놓아주자 데니도 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숨막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이틈의 공기를 발견해 마시고 파문을 물에서 발산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런 정보는 진짜일까요? 비단 개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물건을 탐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면 주변 인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물건에 관심 없는 척하면 개나 어린아이들도 관심을 못 받을 것을 알고 안 한다네요. 조조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인기 캐릭터에 속하는 슈트로하임. 하지만 조조 시리즈 전체를 놓고 보면 기괴한 캐릭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 시리즈 속에서 슈트로하임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폴라레프입니다. 하지만 폴라레프는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반면에 오브 시점에서 수십 년 전인 이브 시점에서 폭발당했는데도 살아남은 데다가 오히려 여러가지 무기를 장착한 괴인으로 부활하죠. 이쯤 되면 드는 의문 한 가지. 소련군들은 어떻게 얘를 죽인 거지? 과연 현실의 소련군들은 슈트로하임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역사적인 문제여서 여갈못인 제가 길게 쓰면 오류 생길까봐 그 위키를 뒤져서 짧게 설명해보자면 슈트로하임의 후일담에서 언급한 스탈린 그란드 전투는 애니에서도 반영되었듯이 겨울이었으며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라고 하니 아무리 마개조된 슈트로하임이었어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엄밀히 말해서 작중에서 뼈를 빠르게 회전시킬 뿐인 카즈의 빛의 활도에 당한 것을 보아 내구도가 압도적으로 좋은 편도 아니고 사용하는 무기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무기를 장착한 것뿐이라 다른 무기들보다 엄청 우위에 있는 무기도 아니죠. 어디까지나 죽은 줄 알았던 캐릭터가 살아 돌아와서 임팩트가 컸을 뿐 현재 장착되고 있는 장비들은 당시 시점으로도 넘사벽인 장비들은 아니었기에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거기다가 특유의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 독이 되어서 실제였어도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대지 않는다면 쉽게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 만약 현실이었다면 살아남았을지 혹은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을지는 각자 상상해봅시다. 세주제의 엄청난 간지와 인기를 자랑하는 패쇼 이기와의 전투에서 본격적인 능력을 드러내는데요. 작중에서 이기와 함께 물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나레이션을 함께 들어보죠. 새는 인간이나 개처럼 숨을 쉬기 위해 폐를 사용한다. 하지만 새에게는 공기를 저장하는 장소, 기낭이 있는데 가슴과 복부 쪽에 5개에서 6개 정도 있으며 이 기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류는 인간이라면 혼수 상태에 빠질 고도 6-7,000m에서도 날 수 있으며 설령 목을 졸린다고 해도 이 체내 산소 분배 덕분에 몇 분은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보다 압도적으로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정보 사실일까요? 먼저 작중에서 기낭이라는 장기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새 선조인 공룡들이 저산소 시대인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이스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낮은 산소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잠수를 오래 하는 것은 이미 혈중에 있는 산소를 아끼기 위해 심장을 늦게 뛰게 하고 근육들은 무산소 운동을 하게 만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로 인해 잠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새들은 물새, 펭귄 정도이며 이마저도 펭귄들을 제외하면 길게는 잠수를 못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틀렸다가 되겠군요. 근데 사실 그냥 만화적 호용으로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틀린 정보를 왜 갖다 붙였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메탈리카는 능력 하나하나가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항목별로 각각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예 근거 없이 이런 능력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애니처럼 완벽하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항목별로 각각 살펴보죠. 첫 번째, 본체 리조트 네로의 몸 안에 있는 스탠드. 두 번째, 사정거리인 5m, 10m 안에 있는 철분을 조작한다. 이는 스탠드의 능력 자체이니 일단 넘기고, 세 번째, 몸의 철분을 둘러서 풍경에 녹아든다. 조주 시리즈에서 투명 기술을 쓴 인물은 2명이죠. 바로 와무우와 시즈카 조스타입니다. 하지만 시즈카 조스타의 능력은 알려진 것이 없으니 나머지 한 명인 와무우의 투명화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바람을 이용한 빛의 굴절이죠. 이를 근거로 메탈리카의 투명한 능력도 철을 몸에 둘른 빛의 굴절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만약 현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단순히 철을 두른다고 주변 배경과 완전히 동화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힘들 것으로 보이며 철의 산화를 이용해 색깔을 바꿀 수 있기에 주변의 배경색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산화 반응에 걸리는 시간 및 본인이 움직이는 와중에 배경의 색깔과 맞춰서 일일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화적 허용 및 가능하더라도 완벽하게 투명화하는 것은 무리겠군요. 네 번째, 상대방 몸 안에 있는 철분을 조작해 면도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변환시킨 뒤 결계, 몸 밖으로 끄집어낸다. 작중에서 혈액에 있는 철과 바위 등에 있는 철을 이용해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애초에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철분은 5g 정도로
작은 못 하나 만들까 말까 한 수준의 양이기에 몸속에 있는 철분으로 칼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메탈리카로 체내 바깥에 철분을 조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다섯 번째, 상대방은 철분이 없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가 노란색이 되어 죽는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철분자를 이용해 산소를 붙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철의 색깔이 곧 피의 색깔인 빨간색이며 이 철이 메탈리카의 능력으로 빠지게 되었고 남은 물질 중 하나인 혈장이 노란색이니 작중에서 묘사된 노란색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되겠군요. 헤비웨더의 달팽이로 변하게 하는 능력은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 착각이다라는 설정입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산소의 동소체인 오존과 기후층의 굴전류를 조종해 구현한 수법이다. 태양광선이 지구 대기에 돌입할 때 굴전류를 웨더리포트로 변화시켜서 천연의 서브리미널 효과로 생물의 정신에 최면을 건다. 인데 작중에서 엘리코프치가 영화 사이에 광고를 끼워놓은 것을 예시로 들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여기서 이 서브리미널 효과 진짜로 있는 효과일까요? 영화 사이에 팝콘 광고를 3000분의 1프레임으로 넣었더니 결과적으로는 팝콘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었으나 관객들은 본인들이 실험용 쥐냐면서 항의했으며 타 과학자들이 여러 근거로 반박을 하기도 했고 결국 본인이 주작이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인해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서브리미널 마케팅은 현재에도 규제받고 있다고 하네요. 조조 시리즈 중 유일한 신체자인공 주인공인 조니, 과연 조조 7부에서 나온 묘사들은 사실일까요? 먼저 자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대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중에서 조니도 총에 맞아 중추신경이 손상되었으며 또한 변이도 못 느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똥을 지리는 것 또한 하반신 환자분들의 고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해를 통해 치료를 한 조니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나마 있는 로봇 등 보조장치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졸러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묘한 포즈를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거나 아예 굿즈로 조졸러임을 어필한다거나 확실한 방법은 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가톤. 일반인들은 이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을 떠올리시겠지만 우리 조졸러라면 그 만화가 생각나실 겁니다. 썸네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옛날 만화계는 혼돈 그 자체였는데 타 짝퉁들에 비해 메가톤맨은 어째서 욕을 덜 먹고 밈화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이를 아이스베어가 설명해보죠. 먼저 해적판들이 주로 비판받는 부분은 바로 번역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메가톤맨의 번역은 어떨까요? 당연히 처참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측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바뀐 이름들입니다. 윌 H 페리가 페리오로 바뀌었는데 치약에 연상되는 이름이군요. 다 쓴 치약은 반으로 갈라서 또 쓰는 게 국룰이지. 또한 오거스트리트가 큘라타운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작중에서 주요 소재가 돌가면의 흡혈귀인 걸 감안한 제목 같긴 하지만 문제점은 해당 지역에서는 흡혈귀는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또한 2부에서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뀐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슈퍼 에이자가 천사의 보석에서 슈퍼루루로, 마무우가 라오에서 메시로, 시저 페리오가 시저 체페리에서 시저 테리오로 바뀌었습니다. 도중에 정상적인 이름을 또 바꾼 것도 킹받는데 하필 성이라서 바뀐 중반부부터는 페리오의 손자임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부 내에서 이름이 겹치는 경우도 보이는데 ACDC가 에디로, 메시나 또한 에디로 둘 다 에디로 바뀌었죠. ACDC 쪽이야 줄인 이름이라 치더라도 메시나 쪽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5부의 주인공 조르노 조바나는 조르노 조바나로 바뀌었는데 조르는 황금 경험으로도 치료 못하나 보군요. 두 번째 문제점은 스탠드 배틀로 노선을 튼 3부부터 악령이란 단어를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드를 그림자, 악령으로 번역한 것 자체는 초반에 조타로가 악령이라고 칭한 부분, 원래 설정이 진짜 유령이었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뇌절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더풀을 덜 떨어진 악령으로, 엠프리스를 징그러운 악령으로, 더선을 태양 악령으로, 세트신을 그림자 악령으로, 호로스신을 해골 악령으로 여기까지만 봐도 정신이 아늑해지는데 심지어 스탠드 술사를 스탠드처럼 이름을 붙인 것 또한 보이죠. 포에버를 원숭이 악령, 마니시보이를 아기 악령, 알레시를 아카 악령, 머라이어를 자석 악령, 패숍을 부엉이 악령 등 악령이라는 단어를 남용하여서 원작에서 호평받았던 노래 그룹들을 토한 장면 또한 날려버렸죠. 거기다가 5부부터 스탠드를 봉사, 대역, 그림자로 번역하는 알 수 없는 짓까지. 세 번째 문제점은 번역 자체가 퀄리티가 안 습하다는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음절을 자르거나 변형하는데 판나코타 푸고를 판나코타 후고로, 이름 진짜 후지네요. 또한 마르크를 마크로 바꾸었고 루돌폰 슈트로하임을 슈트로로 바꾸는 등 안 바꿔도 될 것 같은 이름들을 굳이 바꾸었으며 일본어 번역을 할 때의 실수가 잦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사한 한자 때문에 헷갈려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킬러퀸이 키라퀸으로 바뀐 것이 그 예시이죠. 또한 위에 언급한 요소가 합쳐진 쓸데없이 줄였다가 일본어 발음으로 직역해 버린 경우도 있는데 스피드웨건을 스피드로, 또 이 스피드를 스피드 와건으로 바꾸는
알 수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일단 왜인 것도 불편하고 저도 할 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작에 피스와 동일 인물임에도 이름이 바뀌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2부에서는 스피드라고 줄이더니 갑자기 일본어 발음 스피드 와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시프 트릭을 각산 트릭으로, 시어 하트 어택을 폭탄 공격으로. 하지만 정작 같은 스탠드 킬러퀸이 쓰는 또 다른 능력 바이치 더 더스트는 바이치 더스트로 번역했죠. 다섯 번째 문제점은 K 검열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배경인 4부는 배경이 한국으로 바뀌었으며 본자리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K 검열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 먼저 디오가 본인의 아버지 다리오의 묘지에 침을 뱉는 장면에서 침을 삭제, 키스 장면을 쿵으로 가리기, 한국판 짱구마냥 팬티 덧대기가 있죠. 차라리 아예 순화해서 검열했으면 몰랐을까. 오히려 검열을 해서 더 이상해진 장면 또한 있는데 친 양아들에게 공평하게 패드립을 갈기는 아버지 조지 조스타 역시 전 영상을 만들길 잘했군요. 또한 옐로 템퍼런스전에서 가짜 카큐인이 턱이 날아가는 장면을 본인들 딴에는 검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기괴하게 바뀌고 말았죠. 거기다가 성차별, 흑인 비하, 노인 비하까지. 이것이 K 소년 소녀들의 정서에 맞춘 번역인가. 마지막으로 조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효과음들을 살펴보죠. 스타 플래티나의 오라러시가 이렇게, 디오의 무다러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하지만 이렇게 안습한 번역만 있었더라면 밈화되지 못했겠죠. 카큐인 노리아키가 체리로 바뀌었는데 조조로라면 알만한 밈 레로레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구 히게키요가 뚱뚱기로 번역되었는데 이 역시 레귤러 멤버라 하기에는 애매한 캐릭터여서 이름 외우기 또한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이름 외우기 쉽게 바뀌기도 했고, 또한 이 장면에서 디오의 건방진 태도만을 보여준 것에 반해 메가토맨에서 이렇게 바꾼 것은 조나단이 화난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조나단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초월 번역이 되었죠. 거기다가 작중에 등장하는 돈을 완벽하게 현지화하는 등 고퀄의 번역이 섞이면서 원작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묘한 번역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죠. 또한 공식 번역인 넷플릭스판이 개같은 번역으로 민심이 떡락하면서 오히려 재평가받기도 했고요. 표절대 해적판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유명한 표절작 와피스와 일부 항목을 통해 비교해보자면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아이스크림을 연상케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원작이 존재하는 짝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차이점으로 인해 평가가 갈리게 되었는데 먼저 와피스가 연재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원작 만화책은 1998년에 발매되었고 심지어 애니가 한창 방영되던 2003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팬덤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원피스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대원에게 참교육까지 받았죠. 그에 반해 조조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발매를 못하다가 TVA로 조조 시리즈가 인기를 끌자 발매를 하여 2013년도 5월 3일에서야 일부가 발매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톤맨 발매 당시에는 이런 조조 해적판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없기도 했고, 와피스 같은 경우는 메가톤맨과는 다르게 재평가 가능성이 전무한 최악의 장명으로 메가톤맨을 선녀같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이 순수하게 창작해서 만든 캐릭터다 등의 망언을 하면서 어그로만 잔뜩 끌고 개같이 망한 것에 비해 메가톤맨은 어그로 없이 그냥 조조 해적판 1이었다가 애니화되면서 조조 시리즈가 인기를 타자 덩달아 인기를 끈 진정한 존버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저작권법이 강화되기 시작한 5부 중간 시점에서 사라지게 되죠. 조조의 기묘한 모험 같은 장기 시리즈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그렇기에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짜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모티브 따오기인데요. 아이스베어와 함께 조조 속 캐릭터들의 이름의 유래를 함께 알아봅시다. 본 영상은 작가의 공식 발언이 아닌 추측을 기반으로 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밴드, 가수를 모티브로 한 경우는 너무 많아서 뺐으니 밑에서 언급한 캐릭터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밴드, 가수 등을 모티브로 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죠. 인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1대 조조인 만큼 스토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나단 조스타. 조나단의 유래는 아라키 작가가 편집자와의 회의를 패밀리 레스토랑 조나단에서 했기 때문은 사실 헛소문이라고 작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조나단의 이름의 유래는 없고 그냥 어감이 괜찮아서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 모티브로 삼고 까먹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같은 흡혈귀와의 사투가 주제인 소설 드라큘라의 주인공의 이름 또한 조나단이라고 하네요. 또한 디오의 부하인 희생인 잭 더 리퍼는 실제로 존재했던 살인마로 매춘부를 최소 5명 갈기갈기 찢어 살해한 흉악한 연쇄 살인범인데, 조조에서는 당역으로 잠깐 등장하고 퇴장하고 말았지만 타 매체에서는 주연급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조 시리즈의 또 다른 악역 2부의 루돌프 폰 슈트로하임의 모티브는 유명 영화감독 에리 폰 슈트로하임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추정상 나치 캐릭터에게 유대인 인물의 이름을 붙여 비꼬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것 같으니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부까지는 등장인물도 적고 부 자체가 적어서 쓸 소재가 적었지만 3부부터는 등장인물들이 늘기 시작하여 소재가 늘었는데, 본인이 주인공인 3부를 시작으로 조조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인 쿠조 조타로의 이 한자는 계승하다라는 뜻으로, 조타로가 조스타 가문의 숙명을 계승하는 자라는 뜻을 나타내며, 조타로 일행의 멤버인 카큐인 노리아키의 성 카큐인은 아라키 선생의 팬
센다이 역에 갈 때마다 반드시 지난 동네 이름 노리아키는 일본의 사진가 카노 텐메이의 본명 카노 노리아키에서 따왔습니다. 사실 카쿠인의 성은 원래 텐메이였다고 하는데 이는 한자를 훈독한 것이 아닌 음독한 것으로 왜 노리아키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애네 할머니 호텔에서 방명록 가명을 적을 때 텐메이라는 이름을 적는 것으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주인공 멤버 중 유일한 동물 멤버이자 각종 민폐로 초반에는 보신탕 시계 마렵게 했지만 후반부에 외모와 민심이 동시에 개같이 떡상한 이기의 모티브는 메린칵 락가수의 이기팝으로 가수는 언급 안 한다고 했으나 수많은 매체들 중 이기팝의 이름이 개 이름으로 쓰인 이유가 특이해서인데 대표곡인 I Wanna Be Your Dog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조셉 조스타의 딸이자 쿠조 조타로의 엄마인 홀리 조스타의 스펠링은 L이 2개인 홀리이며 그렇기에 조셉이 허구한 날 말하는 L이 1개인 과는 무관하니 상관하지 맙시다. 또한 조셉의 아내인 님 말고 조셉의 아내인 수지큐는 미국의 록밴드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노래인 수지큐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여기서 큐는 콰트로의 줄임말이며 이는 네 번째를 네 번째를 뜻하며 이는 형제 자매가 더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연재 당시에는 시저와 가족 아니냐 라는 떡밥이 돌았으나 결국 묻혔다고 하네요. 조타로의 흡혈귀 내구성 테스트용을 써진 얼치기는 3부의 연재 당시 소년점프에서 연재되던 개그 만화 하는 김에 얼치기의 주인공 아이다 누케 사쿠를 패러디해서 등장시킨 캐릭터입니다. 정말전에는 머저리라는 이름이었으나 위의 모티브를 반영해 정말본에서는 얼치기라고 번역되었는데 얼치기는 이것저것이 조금씩 섞인 것이란 뜻으로 여자의 얼굴이 섞여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번역이죠. 물론 손의 위치를 안 바꿔서 조타로한테 걸려 바로 뚝 까맞은 것을 보면 머저리라는 이름도 어울리긴 하네요. 4부의 또 다른 머저리 포지션인 니지무라 오쿠야스의 이름 중 이 한자는 돈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인 어기며 이에 더해 형인 니지무라 케이초의 이 한자 또한 돈을 셀 때 단위인 조인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거액의 빚을 지고 집안이 망했으나 디오와 연이다가 디오의 부하로서 돈을 쓸어담게 되는 것에 대한 떡밥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히로세 코이치는 작가인 아라키 히로시코의 전작 마소년 바티의 무기카리 코이치가 모티브인데 이 캐릭터도 조조 1부의 스피드웨건, 2부의 스모키처럼 설명충 캐릭터이지만 코이치는 주인공의 조력자로 성장하고 조타로에게 인정받는 업적을 달성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젠 적으로 넘어와 살펴보자면 조스케의 첫 빌런 상대인 카타기리 안주로의 안젤로는 이탈리아어로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를 감안한 것인지 천사를 연상케 하는 조조서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악마가 따로 없기에 그냥 이름만 따온 것으로 보이며 결국 모 보스 마냥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버려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기는 글렀네요. 이렇게 일본인 4부가 끝나고 이탈리아가 배경인 5부가 연재되었는데 배경이 이탈리아가 된 만큼 이탈리아어가 모티브인 이름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먼저 호이팀의 리더 브루노 부찰라티는 이탈리아의 무화과 쿠키인 쿠치다티, 레오네 아바키오의 레오네는 이탈리아어로 사자, 성신 아바키오는 이탈리아어로 양고기 구이를 뜻하는데 포식자와 피식자의 이름이 섞인 것을 모아 포식자인 경찰에서 피식자인 마피아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란차 길가는 오렌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아란차의 옛말인 나란차, 우리의 사혐오자 귀도미스타의 이름인 귀도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권에서 평범하게 쓰이는 남성 이름인데 성씨인 미스타는 이탈리아어로 호남부를 뜻하며 아마 호남불이 가득해서 암내가 심한가 보네요. 판나코타 푸고는 후식 판나코타에서 따왔으며 성인 푸고는 옛 이탈리아어로 쫓아내다라는 뜻이며 그의 스탠드 퍼플레이즈는 바이러스를 뿌려 적들을 쫓아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갓살팀의 리더인 리조토넬로의 리조토는 이탈리아의 쌀로 만든 전통 요리이며 포르마조는 치즈를 일르조의 뜻은 환상인데 환상 같은 거울 속의 세계로 상대를 끌어오는 능력임을 생각하면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프로슈토는 이탈리아어로 건조시키냐는 뜻으로 돼지 뒷다리 요리를, 해시는 이탈리아어로 물고기 자리를 뜻하는데 이를 반영한 그의 스탠드 비치보이는 상대를 물고기처럼 낚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멜론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멜론은, 기아초는 본인의 능력에서 알 수 있듯이 얼음을, 소르베아 젤라토는 각자 샤베트와 아이스크림을 뜻하며 그로 인해 공평하게 나눠먹기 위해 36등분이 되어버렸죠. 이 36등분을 한 초콜라테 이름은 이름에서 유추하기 쉬운 핫초콜릿을 나타내며 하는 짓은 존나 매운데 또한 초콜라테의 단자 이었던 세코는 이탈리아어로 건조함이며 이를 반영한 것인지 세코의 스탠드 오아시스는 건조한 흙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조소 베스트 커플인 스쿠알로와 티치알로는 스쿠알로는 이탈리아어로 상어를 뜻하며 이를 반영해 그의 스탠드 클래시가 상어 모양이며 티치아노는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 베텔리오를 모티브로 했으며 조조 5부에서 몇 안 되는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된 경우이며 카르네 같은 경우는 고기를 뜻하는데 이를 반영해 그의 스탠드 로스트리어스 빅은 고기 형태이며 끝없이 분열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폴포는 문어란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보스 디아블로의 또 다른 인격 도피오 같은 경우는 더블이란 뜻이며, 이는 보스가 이중인격이라는 떡밥이기도 하며, 또한 이탈리아에는 도피오 커피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는 더블샷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커피를 자주 마시던 조조로라면 도피오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었겠지만 초중반부부터 이미 정체가 밝혀져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외에 조연 조직원들도 살펴보죠. 페리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위험이란 뜻인데 비스탠드 유저인데다가 오랫동안 보스의 곁을 지켜 보스가 가장 신임하던 인물이었고, 결국 본인의 이름값을 하며 정보가 캐내질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자살합니다. 또한 스콜리피의 뜻은 조각하다는 뜻인데 비에스탠드 롤링스톤즈가 조각이 되어서 미래를 암시하는 능력임을 감안하며 이 또한 어울리는 이름이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3부 파트에서 그분이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니까 좀만 더 참으세요. 5부의 주인공 조르노 조하나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뀐 캐릭터인데, 원래는 일본인 어머니와 살아서 시오바나 하루노였다가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본어에 미숙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루노 시오바나, 쇼루노 시오바나, 쇼루노 쇼바나, 조르노 조바나, 조르노 조바나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이건 좀 억진데. 또한 조르노의 뜻은 태양인데 이는 아버지 디오가 태양에 약한 돌가면의 흡혈기인 것을 감안해보면 아버지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디오는 신이란 뜻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 조르노가 악마인 디아블로를 쓰러뜨렸다 라고도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조바나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는 작가의 미스가 아닌 조르노는 원래 최초의 여성 조조로 계획되었으나 당시에는 여자 캐릭터들에게 이런 무모한 스토리를 넣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여 트리시 우나로 운동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간을 보다가 주인공들 중 홍일점이자 3부의 주인공 조타로의 딸인 쿠조조린이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각자 스펠링이 K와 C로 영어 스펠링이 다른데 이는 조타로의 태생은 일본, 조린의 태생은 미국인 것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조린의 이름의 모티브는 돌림 파튼의 노래 조린인데 작중에서 게스가 조린을 부를 때 해당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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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린. 주인공의 감방 룸메인 게스의 모티브는 유명 브랜드 게스에서 따왔지만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괴스라고 읽어야 하는데 한국어 정발판이 나올 때는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해 게스로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게스는 일본어 발음으로 쓰레기란 뜻으로 갑자기 본인 이름이 쓰레기가 되어버려서 억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을 작게 만드는 스탠드 구구돌즈로 사람을 작게 만들고 동물의 가죽을 씌워 인형처럼 가지고 노는 모 의사급의 사이코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얼떨결에 초월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 일행 중 최연소 캐릭터인 엠포리오 아르미니오는 의류 브랜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와 스페인어로 소년이란 의미를 가진 엘니뇨로 추정되며, 엘니뇨에는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바로 소년이란 단어의 어원이 된 어린 예수란 뜻과 기후현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합쳐보면 어린 예수가 기후현상으로 타락한 신부를 처단해 세상을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엠포리오가 웨더 리포트의 디스크를 얻어 능력인 기후현상으로 후치 신부를 처단하여 세계를 일순시켰다라는 스포 덩어리인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순위 되어서 등장하게 된 우리의 똥쟁이 주인공 조니조 스타의 집에는 척 베리의 곡 조니비 구디입니다. 게스가 조린을 부를 때처럼 자이로가 조니를 부를 때도 해당 곡으로 조니를 부른 적이 있죠. 처음에는 주인공급 캐릭터인 줄 알고 기대했으나 어느샌가 비중이 공기가 되어버려 독자들에게 잊혀졌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캐릭터인 샌드맨은 상술한 조조스럽다라는 형용사가 어울리는 설정 변경의 끝판왕으로 처음에는 이름부터가 샌드맨인데다가 묘사들도 전부 모래와 관련되어서 모래와 관련된 스탠드인가 라는 추측이 들게 했으나, 샌드맨은 백인들이 잘못 들은 거고 사실은 사운드맨이다 라면서 주조다운 우기기를 시전하였죠. 사운드맨의 능력은 원래 히가시가타 노리스케의 능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노리스케의 자손인 조유리온의 노리스케 또한 후각을 시각화하는 비슷한 능력인 점이 해당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이 노리스케가 양자로 거두어들인 벌렁이 이빨 4개 불알이 매력 포인트인 8부의 주인공 히가시가타 조스케는 4부의 주인공 히가시가타 조스케와 이름과 발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물임을 명시하기 위해 한자는 다른데, 사스케는 의장장이라는 나라 의식에 쓰이는 물건이라는 의미불명한 뜻의 한자를 쓰는데, 팔스케가 사용하는 한자는 정하다라는 뜻으로 두 명의 남자가 섞여버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버린 조스케가 본인의 길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 조조리온의 스토리인 것을 감안하면 어찌어찌 껴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 조스케를 양자로 거두어준 히가시가타 노리스케 또한 본인의 이름 2개가 모두 동명이인이 나온 케이스인데, 이는 초대 히가시가타 노리스케가 스틸볼러 레이스에서 최종 순위 2위를 하여서 어느 상금으로 과일 가게를 차려 번영시켰으며, 이때부터 히가시가타가의 장남들은 가주가 되었을 때 전부 노리스케라는 이름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가시가타 노리스케의 본명은 본인이 주인공에게 물려준 히가시가타 조스케이며, 이는 비오 3인방처럼 히가시가타 조스케 또한 3명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군요. 그 외 히가시가타가의 등장인물들은 본인들 및
스탠드의 이름들을 트럼프 카드에서 가져왔는데 스탠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테니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노리스케를 기준으로 아내인 히가시카타 카토는 카드를, 장녀인 히가시카타 하토는 하트를, 차녀인 히가시카타 다이아는 다이아몬드를, 며느리인 히가시카타 미츠바는 잎이 3개란 뜻과 발음이 동일하게 클로버를, 손녀인 치루기는 일본어로 칼을 뜻하기에 스페이드를 뜻합니다. 조조 같은 경우는 장기 시리즈인 만큼 타 작품과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아예 스스로 패러디를 하는 자체 패러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조조가 타 작품을 패러디한 경우를 함께 알아봅시다. 본 영상에서는 조조 시리즈 전체는 물론 여러가지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제목을 듣고 본인이 스포당하지 않고 싶은 영화라면 건너뛰시거나 보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대부분 님들보다 나이 많은 영화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죠. 조조의 초창기 그림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대사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 가 나오는 북두의 건과 몹시 흡사하여서 북두의 건 짭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작가가 꾸준히 본인만의 그림체를 연구하면서 현재는 조조만의 그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는 여러 예술 작품을 오마주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품과 이를 모티브로 한 조조의 포즈를 설명해보죠. 첫 번째 사진은 죽어가는 노예라는 작품이며 조조 오브의 스토리가 보스를 쓰러뜨려서 파시오네를 차지한다 라는 스토리인 것을 감안하면 죽어가는 노예는 주인공 일행을 뜻하고 오프닝에서 쇠사슬을 끊는 것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작품의 이름은 피에타입니다. 저는 별다른 뜻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냥 포즈만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가지 패션 모델들의 포즈를 오마주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함께 살펴보죠. 조조 1부는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가 흡혈귀 디오 브란도를 무찔러서 세상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사실 흡혈귀라는 요소는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소설 드라큘라와 가장 유사한데요. 주인공 이름부터가 조나단 하코로 1대 조조인 조나단 조스타와 이름이 똑같고 소설 속의 히로인 미나 머레이는 직업이 보조교사인데 조조 속 히로인 에리나 펜들턴 또한 역사교사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겹치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십자가, 마늘 등 고전적인 흡혈귀 전용 무기들이 통하는 반면에 조조 속 흡혈귀들은 강화인간이라는 개념인지라 이런 무기들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렇기에 모티브로 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일부분 겹쳤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설명쟁이 스피드웨건 같은 경우도 아르키 작가의 전작 무장포커의 마이크 하퍼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디오의 부하로 나왔던 잭 더 리퍼 또한 실존인물로 매춘부를 최소 5명을 갈기갈기 찢어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치던 인물이며 이를 모티브로 하였기에 조조 속의 잭 더 리퍼 또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런 흡혈귀, 희생인 따위는 먹이로 삼으며 조조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최강자 반열인 기둥 속의 사내는 영화 더 싱의 괴물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둥 속의 사내들의 능력인 접촉 소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산타나의 복부에 조셉의 손이 먹히는 장면도 영화에서 그대로 나오죠. 차이점이 있다면 더 싱의 괴물은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것인 것에 반해 완전 생물 카즈는 반대로 지구에서 우주로 추방되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싱을 오마주해서 4부에서 카즈가 다시 지구로 귀환한다 라는 썰이 있었으나 4부 완결까지도 카즈는 등장하지 않아서 이 썰은 카더라로 끝났습니다. 여담으로 카즈의 유법인 빛의 유법, 휘체 활도 같은 경우는 아르키 작가의 전작 바오방랑자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2부의 주인공 조셉 조스타 같은 경우는 주인공답게 여러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먼저 아라키 작가의 전작인 마소년 비티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악마적인 정신과 동시에 악마적인 계산의 두뇌를 통해서 전투를 벌이는 인물인데요. 그 중에서 전자인 악인 설정과 외모는 디오 브란도에게 넘어갔으며 후자인 악마적인 계산의 두뇌를 통해서 전투를 벌인다 라는 설정이 조셉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작가의 오피셜로 로키, 람보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을 모티브로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조셉은 로키같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스텔스 초화의 전투에서는 람보처럼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도 전략을 통한 승부를 보며 가족애가 깊고
결정적으로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아 배를 탈 때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교통수단에 대한 징크스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살아남는 해피엔딩을 맞이했기에 조셉의 모티브로 추측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3부의 늙은 조셉 같은 경우는 스탠드, 허미퍼플을 채찍처럼 사용하고 전반적인 디자인이 인디아나 존스를 떠오르게 하며 조셉의 손자인 조타로 또한 주인공답게 여러가지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먼저 불량배의 모습을 보이지만 교복만을 입기를 고수하며 속은 정의롭다 라는 컨셉은 작가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만화 바벨 2세의 주인공인 바벨 2세를 모티브로 삼았고 전세계를 떠돌면서 여행을 한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는 점은 이탈리아의 만화 코르토 말테제의 주인공 코르토 말테제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아라키 작가의 최애 국가이기도 하고 복장도 사부의 조타로와 유사하며 코르토 말테제의 뜻이 빠른 손이라는 점은 스타플래티나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여담으로 조타로가 양호실 선생님과 바지를 찐내만해 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은 영화 더티 해리의 오마주입니다. そうねじゃあ転んだっての信じるわ慌てんぼさおい待ちな、何をする気だ。ズボンを切るのよ冗談じゃねえぜ。あら治療しにくいじゃない脱ぐよ、もったいない。意外とせこいやつね Just have your wife to fix a, sorry, Harry.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ose? I'm gonna cut your pants off. No, we'll pull them off. It'll hurt. $29.50. Let it hurt. You can turn your back if you're embarrassed. 또 다른 주인공 일행 폴라레프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등장인물 이니고 몬토야가 모티브인데 둘 다 검술의 달인이다 라는 공통점은 물론 폴라레프가 양손이 오른손인 여동생의 원수를 쫓는 것처럼 몬토야는 아버지를 죽인 손가락의 6개인 원수를 쫓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I do not mean to pry, but you don't by any chance happen to have 6 fingers on your right hand? Do you always begin conversations this way? My father was slaughtered by a 6-fingered man. 실버 체리엇이 화살을 맞고 진화한 실체레가 주인이 사망한 채 방황을 한다는 점은 과거에 중세의 프리랜서가 주인이 사망하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방황해야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았고 외형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에서 검은 망토를 두른 저승사자를 묘사한 것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또한 조조의 최초의 동물 스탠드 술사인 포에버 같은 경우는 스탠드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본체도 오랑우탄으로 이는 1986년 영국 영화 링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스탠드인 스트렝스는 어느 장소에서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메리 셀레스트 현상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크레인으로 승무원을 살해하는 것은 1980년작 데드쉽의 패러디입니다. 조주의 대부의 스탠드 에보니 데블은 인형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스토리의 척키를 더블제트와 그의 스탠드 휠 오브 포춘은 쥬라기 월드로 유명한 스티븐 스틸버그의 데뷔작 듀얼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트럭과 시비가 붙어서 쫓기는 장면은 휠 오브 포춘의 에피소드의 초중반부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휠 오브 포춘의 디자인은 크리스틴에 나오는 차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러버지의 스탠드체의 디자인은 1980년 SF 영화 조니 S 파괴작전에 등장하는 로봇 Nomi and Hey. 의 모습을 따온 것이라고 하며 다니엘 J 다비와 조타로의 도박은 필살 시리즈 5부작인 필살 필중 해결 사가업 20화의 완벽한 패러디 및 오마주이며 조타로가 똥페이지만 다니엘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서 이기는 장면이 본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발사인 칸은 평범한 이발사이지만 아누비스에게 빙의되어 폴라레프에게 면도를 해줄 때 죽이려 들었는데요. 이는 손님에게 면도를 해주는 척 하다가 면도칼로 목을 그어 살해하고서는 그 시체를 갈아서 미트파이를 만드는 연쇄살인마 스위니 토드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며 거울같이 반사되는 물체를 오고 간 스탠드 행드맨 같은 경우는 1985년작 어메이징 스토리의 미러비러 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꿈으로 상대를 끌고 와 공격하는 마니시보의 스탠드 데스설티는 능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체적인 오마주는 나이트메어 이 스탠드의 말버릇인 애니 뒤 임파서블에 나오는 구호 に歌ってごまかす 에서 따온 것입니다. 코일맨은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능력을 지녔는데 이는 6부의 빌런 켄조의 최후로 패러디되었고 플리드맨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경형 스탠드가 연상되며 멀티맨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한데 일부 조조 서기에서 캐릭터가 복사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또한 러버소울의 옐로 템퍼런스는
1988년에 공포영화 우주생명체 블롭에서 따왔으며 작중 배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며 제작진이 조조 3부 제작을 위해서 직접 간 것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저지먼트는 램프를 비겨서 소원한다라는 점은 알라딘과 요술 램프를 모티브로 하였고, 추가로 저지먼트가 타로 카드에서 심판을 의미하기에 죽은 시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전승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3부의 최종 보스 디오의 최측근인 바닐라 아이스의 스탠드 크림의 모티브는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은 에라시크론으로 추정되는데, 대지와 농업을 주관하는 신 데메테르가 아끼는 나무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신의 저주로 끝없는 공복을 얻게 되고 음식을 무한히 먹어서 재산마저 탕진한 후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먹어치워서 식욕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본인이 지나가는 모든 공간을 먹어서 삭제시키고 본체는 물론 스탠드 스스로도 본인에게 먹혀서 숨는다라는 점이 자기 몸마저 먹은 에리시크톤과 공통점이죠. 4부의 주인공인 조스케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가수 프린스를 모티브로 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인지 조스케의 최애 가수가 프린스라는 설정이 있으며, 키시벨 로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작가가 원하는 이상적인 작가를 생각하면서 그렸기에 아르케 작가가 원하는 본인 스스로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아라케 히로히코의 만화소리라는 책에서는 아르케 작가와 키시벨 로한이 같이 그려져 있으며, 4부에서는 레귤러 멤버들과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연했고, 6부에서는 무려 메이드 인 헤븐의 속도를 따라잡는 그림 그리기 속도를 보여주면서 깜짝 출연을 하기도 했으며, 9부에서는 자체 패러디 캐릭터로서 다시 등장하는 등 주인공이 조조들 못지않은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로하는 조스케와의 내기에서 집이 다 불타버리자 건축가 키노토 마사조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키노토 마사조는 기생형 스탠드 치프트릭을 로한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온갖 똥꼬쇼를 하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 등을 계단을 향한 채 누워 4개의 팔로만 걷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영화 엑소시스트의 패러디입니다. 또한 토니오 투르사르디의 스탠드 펄잼의 능력인 음식을 요리하며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깔끔하게 낫는다라는 설정은 츠즈이 야스타카의 단편소설 약체 반점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4부의 중간 보스 오토이시 아키라 같은 경우는 근육 소녀대의 보컬 오츠키 켄지를 모티브로 하였고, 얼굴 오른쪽의 흉터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스탠드인 레드 핫칠리 페퍼 또한 일본 팬덤에서는 일본의 요괴 가파를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레드 핫칠리 페퍼의 경우는 물속에서는 스탠드체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하자마다 토기카즈의 스탠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후지쿠 후지유 콤비의 만화 터맨에 등장하는 카피 로봇이 모티브입니다. 5부의 암살팀의 일원 포르마주의 스탠드 리트피트는 엔키발랄의 리코펄 시리즈의 등장인물 XB2에서 나왔으며, 이 스탠드의 능력인 검지 손톱에 닿은 것을 작게 만든다라는 점은 그룹 리트피트의 언더 더 레이더의 앨범 커버에서 천지 창조를 패러디한 전투기 프로펠러 가운데 검지 손가락을 닿게 하는 그림을 모티브로 한 것이며, 이것을 보고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전투기 모형을 한 스탠드 에어로스미스와의 전투를 한 것 또한 해당 앨범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5부의 호이틴 멤버 나란차 길가의 나란차는 전에 올린 조조 캐릭터들의 이름을 알아보자를 보신 분들은 아실듯이 이탈리아어로 오렌지를 뜻하는데요. 사실 나란차는 조조 5부처럼 마피아물인 영화 대부의 등장인물 톰 헤이건을 패러디한 캐릭터인데, 이 둘은 눈병에 걸려서 길거리를 떠돈다라는 불우한 과거사를 가졌지만 각자 본인의 은인을 만나 눈병을 치료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류하게 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화 대부에서는 한 가지 클리셰가 있는데, 바로 오렌지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부터가 오렌지인 나란차는 최소 리타이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여담으로 3부의 보잉고의 토트신의 예언에 적힌 오렌지를 만지다가 폭발한 조타로 또한 해당 영화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살팀 멤버인 소르베와 젤라토는 암살팀에 대한 보스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보스의 뒷조사를 하다가 살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소르베 쪽은 36쪽으로 끔찍하게 잘려 살해당했는데, 이는 영국의 예술가 데미인 허스트의 모든 것을 내재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의 얻어지는 약간의 편안함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파시오네의 간부 폴포가 작중에서 조르노에게 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풀러의 격언을 인용한 것이며, 5부의 제2의 주인공 부차르티의 스탠드 스티키 핑거즈는 그룹 롤링스톤즈의 앨범으로 눈치 빠른 조조러들은 이미 눈치챘듯이 롤링스톤즈는 스콜리피의 스탠드 롤링스톤즈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즉 스티키 핑거즈의 본체인 부차라티가
롤링스톤즈의 운명에 휘말렸음을 암시하는 이름인 셈이죠. 6부의 주인공 조린이 가지고 있던 조타로 부부의 사진은 스티븐 마이젤이 촬영한 Vogue Italia. 1998년 사오로를 오마주한 사진입니다. 웨더리포트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조조가 워낙 기묘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캐릭터가 많아서 머리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의외로 헤어스타일이 아닌 모자를 착용한 것이며 모티브는 자미로콰이의 보컬 JK가 공연 때 썼던 모자입니다. 게스의 스탠드 구구돌즈는 원숭이 미라에서 따왔으며 은가로의 스탠드 보헤미안 랩소디는 1992년 영화 쿨월드가 모티브로 되었는데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픽션 캐릭터와 현실 캐릭터가 등장하는 연출을 보여주며 6부의 최종 보스 푸치의 스탠드 메이드 인 헤븐은 본체인 푸치가 가톨릭 신부이며 스탠드의 목적이 천국을 만드는 것임과 알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아 묵시록의 사기사가 모티브로 보이는데 메이드 인 헤븐의 색깔은 흰색이며 월계관을 쓰고 있기에 이 중에서도 역병의 백기사와 유사하며 역병의 백기사가 상징하는 뜻은 멸망이기에 세상을 일순시켜서 다시 재창조하는 메이드 인 헤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순된 세계관의 체페리가인 자이루 체페리의 모티브는 프랑스의 사형 집행인 샤를 앙리 샹송인데 가문 대대로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망나니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 왕실의 최측근으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다라는 점, 여색을 즐겼다라는 점이 동일합니다. 또한 디에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으나 어머니를 흠모하던 농장주의 제의를 어머니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농장주는 디에고 보자의 그릇에 구멍을 뚫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지만 배가 고팠던 디에고는 신발에 밥을 받으려고 할 때 어머니는 디에고의 긍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의 손으로 스튜를 먹이며 화상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데지카 오사무의 작품 도로로를 오마주한 스토리이며 도로로에서도 똑같이 도로로의 어머니 자야가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다가 화상으로 사망하는 것이 똑같이 나오죠. 실부의 페이크 주인공 샌드맨 스탠드 이너 사일런트 웨이는 원주민들의 가면인 데스카리 포카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고 분부밀가의 스탠드 톰 오브 더 붐의 외형은 거대한 개미 핥기에서 따왔다라고 하며 실부의 빌런 디스코의 스탠드 초콜릿 디스코는 모양부터가 초콜릿과 유사하고 이름의 모티브는 일본의 노래 초콜릿 디스코가 모티브이며 노래의 가사 중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와 라는 가사가 있는데 실제로 초콜릿 디스코 에피소드가 끝나고 대통령이 직접 등장합니다. 8부의 빌런 사사미 오주로의 스탠드 펀펀펀은 레몬 착즙기를 모티브로 하였다고 하며 푸어톰의 스탠드 오존 베이비는 레고로 만든 미국의 백악관을 모티브로 하였고 아케후 사토루 같은 경우는 르네 마그리드의 레인코트 신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가 패러디한 요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조조가 타 작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연히 받은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예의이듯이 조조 또한 이렇게 타 작품을 모티브로 삼는 만큼 타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조조를 패러디한 작품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고토게 코요하루 작가의 판타지 배틀 만화로 본인의 여동생인 네지코가 도깨비가 되자 여동생을 되살리기 위해 도깨비와 싸우는 귀살대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의 만화인데요. 줄거리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듯이 이종족과의 전투가 주인 조조 1, 2부의 오마주가 많은 작품입니다. 먼저 시대도 조조가 18세기 영국인 것처럼 귀칼 또한 과거인 다이쇼 시대가 배경이고 작중에서 도깨비들은 조조의 이종족들처럼 태양에 약하다는 설정과 그중 최종 보스인 카즈와 무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점과 태양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이 유사하고 이를 위한 아이템도 에이자의 적석과 푸른 피아나가 존재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이는 주인공 측도 마찬가지로 조조가 파문이라는 호흡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귀멸의 칼날 주인공들도 전집중 호흡이라는 호흡을 통한 능력을 사용하고 그중 태양의 호흡은 이름 그대로 태양과 유사한 힘을 내는 호흡인 파문과 몹시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라키 작가가 저작권이란 어느 정도는 문화 같은 모두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실제로 귀멸의 칼날이 조조 표절 논란에 휩쓰였을 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저희도 그냥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괜한 싸움은 하지 맙시다. 근데 왜 썸네일은 이따구로 만드심? 귀멸의 칼날이 1, 2부를 모티브로 했다면 스탠드가 등장하는 3부 이후를 모티브로 삼은 경우 또한 있는데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왕의 기억편에 등장하는 카라는 개념이 그 예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국내에서 미방영이 되었기에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흔히 어둠의 유희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파라오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기억의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작가 타카하시 카즈키는 연재 당시에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기에
듀얼을 구성하기에는 벅차기도 했고 이미 전 에피소드에서 카드 게임으로서의 유희왕은 전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유희왕의 룰에 조조의 스탠드를 섞어서 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카는 고대 이집트의 개념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살짝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조조의 스탠드의 개념과 유사하기에 당연히 특징도 비슷한데 바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점은 라이프 포인트를 나타내었고 그렇기에 본인의 몬스터가 파괴되면 그만큼 생명력이 깎이는데 이는 스탠드가 입은 데미지는 본체에도 반영됨을 패러디한 것이고 사람의 분노와 증오로 만들어지나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선한 정령이 깃들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마물이 깃들기도 한다라는 설정은 스탠드의 기본 규칙인 본체의 성격이 반영된다를 모티브로 삼은 규칙입니다. 다만 차이점도 있는데 조조의 스탠드들은 일부 스탠드들을 제외하고는 1인당 1개이나 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라이프만 된다면 얼마든지 카를 꺼낼 수 있기에 작중에서 왕이었던 유희는 무려 4만신을 한 번에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술 더 떠서 후속작인 유희왕 GX의 주인공 유유키 주다이와 그의 메인 몬스터인 엘리멘탈 히어로 네오스 같은 경우는 빌런인 미스터 T가 듀얼이 아닌 물리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를 네오스로 맞받아치는 웬만한 스탠드 뺨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순순히 듀얼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희왕의 작가인 타카하시 카즈키는 조조러인데 유희왕에서 조조를 모티브로 삼은 요소는 하나 더 있습니다. 조조 3부의 최종 보스인 디오의 더 월드는 정말 많이 패러디되어서 시간 정지라고 하면 99% 더 월드의 패러디로 봐도 무방하고 이를 유희왕에서 찾아보자면 유희왕 GX 2기의 보스인 사요 타쿠마의 대표 카드 아르카나 포스 21 더 월드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예 더 월드를 넣어서 특정하고 패러디했으며 성우마저도 조조 TVA보다 먼저 나온 작품임에도 이전부터 포야스가 디오를 맡으면 찰떡궁합일 것 같다라고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작진들이 반영한 것인지 성우마저도 디오의 성우인 코야스 타케히토이죠. 물론 단순히 타로 카드에서 따온 것인데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조빠스러운 생각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카드 효과를 본다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고 코인을 던져서 앞뒤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발동하는데 앞이 나올 경우 자신의 엔드페이지에 자신 필드에 존재하는 몬스터 2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다음 상대 턴을 스킵한다. 즉, 이 효과는 상대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뒤가 나올 경우 상대 드로우 페이지 시에 상대 묘지의 맨 위 카드 한 장을 상대 패에 넣는다이며 이는 상대의 턴이 온다면 역전의 카드를 상대가 가져와 이 카드를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는 조타로가 시간 정지를 터득해 디오를 쓰러뜨린 것을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조석이라고 불리는 조조의 기묘한 포즈와 디자인으로 인해서 외형을 모티브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리사리사는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의 로즈를, 카큐인 노리아키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찰리 대시의 모티브이며 특히 폴라레프 같은 경우는 빗자루 머리다 하면은 대다수가 폴라레프의 패러디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게 패러디가 되었는데 철권 시리즈의 폴 피닉스라는 캐릭터는 이름부터가 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머리의 모양도 폴라레프의 빗자루 머리를 사용했고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가일이라는 캐릭터는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이다라는 점과 머리 스타일은 슈트로하임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하필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조조력이 부족했는지 이 캐릭터 제이가일 아니냐 라고 잘못 얘기를 해버려서 캐릭터의 이름이 가일이 되어버렸고 결국 정의로운 군인이라는 캐릭터가 전범 캐릭터와 살인범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았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큐리게임 단간론파의 등장인물인 오와다 몬도는 리젠트버리, 교복 등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조스케와 흡사하며 초고교급 폭주족이라는 괴상한 설정이 있는데 폭주족 크루의 리더인 형의 이름은 오와다 다이아이며 그가 있던 폭주족 그룹의 이름은 형제 이름을 합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입니다. 또한 형인 다이아는 몬도를 구하려다가 대신 트럭에 치이는데 이는 조스케를 구한 정체불명의 사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예 실사 광고에서도 조조 캐릭터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Baseball Bear, 라는 그룹에서 2009년 시세이도에서 만든 바디 샴푸의 Seabreeze, CM송 캐릭터가 그 예시인데 앨범명은 Breeze Girl, 이며 뮤직비디오에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유튜브 설명창에 따르면 야마게시 유카코를 실사로 재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유카코의 스탠드가 머리카락을 이용한 스탠드 러브 디럭스임을 감안하면 꽤 잘 어울리는 광고이죠. 과연 어떤 자체 패러디가 있을지 아이스베어와 함께 알아보죠. 참고로 1순 전후 캐릭터처럼 단번에 자체 패러디임을 알 수 있는 캐릭터들은 제외하였으며 당연히 스포일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하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의 메인 빌런 집단 기둥 속의 사내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신체 변형을 통한 공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같은 집단의 리더인 카즈마저도 집 지키는 개라고 비하를 한 산타나는 카즈의 말대로 다른 기둥 속 사내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유법이 존재하지 않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유법을 쓰지 못해서 신체 변형을 통한 부가 효과로 내는 타 일원들과는 다르게 신체 변형 자체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몹시 기괴해서 조조스럽다. 이 종족의 기괴함을 잘 묘사했다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립스 블레이드라는 갈비뼈를 꺼내서 적을 공격하는 기술이 6부의 징벌방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구초가 다이버 다운의 능력에 당해서 갈비뼈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자체 패러디됩니다. 또한 조조에 있는 초능력이라고 하면 파몬이나 스탠드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이 둘도 아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 중에서 5부의 등장인물인 점쟁이는 손금을 보고 보스의 미래를 정확히 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보스에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길거리 점쟁이나 하는 놈으로 비춰져서 결국 살해당하죠. 여기서 점쟁이가 사용한 타로 카드는 원작에서는 카드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또 다른 점술사인 무하마드 압들이 사용했던 타로 카드가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1순 후에 에냐가일과 똑같이 생긴 점쟁이 노파가 포콜로코의 타로점을 칠 때 또 등장하며 추가로 이때 노파가 집어든 카드가 러버즈 카드인데 3부에서 에냐 할멈을 죽인 것이 러버즈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묘하죠. 조조 8부의 주인공 조스케는 4개의 불알과 벌어진 이빨이 특징의 캐릭터인데 이 중에서 이빨이 독특하다라는 캐릭터성은 사실 조스케가 최초가 아닙니다. 최초는 5부의 암살팀의 일원인 프로슈터가 최초로 원작을 보면 알 수 있으나 해당 캐릭터가 조조치고는 그나마 무난한 패션과 얼굴로 인기를 끌었기에 TVA 제작진들이 이런 묘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지 TVA에서는 해당 묘사가 삭제되었고 대신 처진 눈으로 중후함을 어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암살팀의 리더인 리조토 네로 또한 루돌폰 슈트로하임의 기관총 발사 자세와 비슷하다라는 평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디자인이 바뀐 캐릭터들을 알아보자면 6부 징벌방 에피소드에서 간수로 등장한 소니 리킬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주제에 무려 5부의 주인공 조르노 조바나처럼 버터링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르노가 따았음에도 머리가 길어지는 만화적 허용이 들어간 머리라면 소니 리킬은 머리가 짧아지는 현실적인 머리를 하고 있죠. 기둥 속 사내들의 멤버 중 한 명인 ACDC는 조셉의 계략에 당해 팔이 잘리자 라고 우는 식으로 분노를 해소해 냉정을 되찾는다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팔에 상처를 입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내용은 6부의 DNG가 사용했으며 7부의 제2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자이로 체페리 같은 경우는 말똥의 맛을 보고 어떤 말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이때 레로레로 렐라라는 괴상한 의성어를 내는데 이는 3부의 주인공 멤버였던 카큐인의 를 패러디한 것이며 맛으로 알아낸다라는 점은 5부의 부차라티가 조르노의 땀을 핥으면서 この味は嘘をついてる味だぜジョルノ・ジョバーナ 라고 말한 것을 패러디한 것이죠. 7부의 보스인 퍼니 대통령의 아내 스칼렛 발렌타인 또한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라는 만만치 않게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작중에서 미성년자인 루시 스틸에게 본인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라는 미친 명령을 내리며 이를 즐기기도 하였는데 이 무언가에 깔리는 것을 즐긴다라는 점은 후에 8부에서 주인공 조스케가 침대 시트에 깔려있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패러디됩니다. 4부에서 공포물 뺨치는 연출을 선보인 토니오 투르사르디는 모리오초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Trattoria Trussardi. 의 셰프인데요. 직업답게 그의 스탠드 펄잼은 음식에 들어갈 수 있으며 펄잼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낫는 스탠드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요리 실력도 좋은지 음식을 먹고 감탄하는 일행들이 전부 라고 감탄을 하는데 이는 후에 8부에서 히로세 야스오에게 참깨 꿀경단을 선물 받아서 먹어본 조스케가 말한 적이 있고 후에 마미주 크라이가 직접 만든 요리 딸기 로마노프를 먹은 조스케와 야스오가 말하는 것으로 한 번 더 패러디됩니다. 완전 생물 카즈는 조조 속 최강의 보스답게 이전 영상들 주제였던 패러디를 했거나 됐거나는 물론 본 영상의 주제인 자체 패러디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인데 아예 나무위키에서 생각을 그만두었다라는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죽일 수 없지만 그 대신 무력화시켜 영원히 봉인시켜버린다 라는 클리셰를 만들었을 정도로 수도 없이 패러디되었고 조조 세계관 내에서 살펴보자면 같은 기둥 속의 사내인 산타나와 3부의 아누비스 신 바위와 융합되어 버려서 모리오초의 명물이 되어버린 안젤로 도서관의 책과 융합된 미야모토 테루노스케 등이 있으며 5부의 보스 디아블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그만두기는커녕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고 7부의 등장인물 마젠트 같은 경우는 카즈와 가장 유사한 경우인데 바로 그의 스탠드 20th Century Boy. 의 능력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체에게 작용하는 모든 공격 에너지를 지표면으로 흘려보내고 심지어 아사, 익사 등의 현상마저도 전부 막아내는 듣기만 하면 개사기 스탠드이나 문제점은 발동 조건이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이어서 결국 와이어에 몸이 묶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와이어를 풀기 위해서 움직이면 발동 조건이 해제되어서 익사하기에 카즈의 경우와 가장 유사하나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카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도 가능하지 마젠트 같은 경우는 기억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채 시간을 멍하니 보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독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래도 보스보단 낫네? 여담으로 무적의 방어 능력을 가진 적을 강을 통해서 쓰러뜨렸다는 점은 러버소울의 옐로 텀퍼런스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존갈 A 같은 경우는 메인 캐릭터의 파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멀리서 스탠드를 이용해 공격을 한다는 점은 은두루와 비슷하고 6부 주인공의 멤버 중 한 명인 에르메스 코스텔로 같은 경우는 자카피셜 여자 폴라레프다 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종 보스의 부하가 본인의 가족을 살해해서 복수를 원한다라는 점, 화장실에서 전투를 치른 적이 있다라는 점, 복수를 위해서 멤버에서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합류한 후에 복수에 성공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후에 본인의 목적이 해결되었음에도 동료를 도와주는 캐릭터로 남은 것 또한 동일합니다. 도나텔로 베스테르는 디오의 아들 중 한 명인데 이 둘은 라는 기합성을 외친 적이 있고 스탠드의 이름도 더 월드, 언더월드로 비록 스펠링이 틀리기는 하지만 영어로도 발음은 더인지라 유사성을 느낄 수 있으며 벤저민 붐붐의 사망은 터스크가 발현되면서 공격당해 사망하는데 이는 쿠조 조타로의 사망과 유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오인고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 또한 재밌는 부분입니다. 7부의 보스 퍼니 발렌타인이 맥주를 마실 때 캔의 밑을 만년필로 구멍을 내서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일명 맥주 샷건이라고 조타로 또한 선보인 적이 있으며 마시고 난 후 굉장히 맛있다는 듯이 예스 하면서 외치는 것은 테렌스 T 다비가 조타로의 생각을 읽었을 때 로 도배된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7부의 등장인물 퍼디난드 박사와 디에고 브란도의 스탠드 스키어리 몬스터즈는 돌가면 흡혈귀의 자체 패러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흡혈귀가 된 불황자에게 죽을 뻔한 디오가 후에 흡혈귀가 된 것처럼 퍼디난드 박사에게 공격당한 디에고 또한 스키어리 몬스터즈를 얻어서 사용했고 능력의 특징도 본체가 인간을 감염시켜서 본인의 부하로 만든다. 디에고 한정, 본체가 인간을 초월한 이종족이 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가시카타 카토 같은 경우는 만두머리의 헤어스타일과 누명을 써서 15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죄수복 등 쪽에 스톤오션이 적혀있는 것은 쿠조 조린과 그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의 부제 스톤오션의 패러디이고 아이가 있는 중년 여성임에도 상대적으로 젊어 보인다라는 점과 오랜 시간 가족과 헤어져서 지냈다라는 점은 리사의 오마주로 보이며 히가시카타 다이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능력으로 제압하기를 시도하였고 결국 실패하나 오히려 지고 난 다음에 상대에게 더욱더 사랑에 빠진 점은 야마기시 유카코가 연상되며 8부의 빌런이 어번게릴라는 직업이 의사이고 그의 스탠드 브레인스톰은 생물의 세포를 파괴하며 애완동물인 도레미파 솔라티도는 땅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5부의 초콜라타와 세코의 오마주처럼 보이며 라디오 가가는 가만히 있다가 접근하는 생물을 잡아먹는다라는 설정은 일순전에 기둥 속의 사내들이 접근한 인간을 잡아먹는 장면의 오마주이며 마메주크라이가 철탑에서 생활하는 것은 4부의 등장인물 카네다이치 토요시로가 철탑에서 사는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또한 9부의 주인공 조디오 조스타 같은 경우는 이름에 조조가 들어감과 동시에 조조들의 숙적이었던 디오의 이름 또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을 중시하고 전투할 때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조들을 그 중에서도 갱의 일원이다라는 점은 조르노가 떠오르나 조르노가 마약을 혐오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디오는 마약을 팔며 본인의 가족 외 안위는 중시하지 않는 조조 최초의 구역질 나는 사악함에 포함될 수 있는 조조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즉 조조 9부는 주인공 조디오가 이대로 구역질 나는 사악함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타 조조들처럼 황금의 정신 혹은 칠흑의 의지를 가질 것인가가 주제인 것이죠. 스틸볼런에서 루시스트리 탔던 배의 이름이 블루 하와이인데 후에 8부에서 돌로미트의 스탠드 이름이 블루 하와이로 나오는 것으로 자체 패러디되었고
2020년 드라마 키시베 로하는 움직이지 않는다의 쿠샤가라 에피소드에 토니오 피자가 깜짝 등장하였으며 드라마 키시베 로하는 움직이지 않는다에서 훈가민 탐정사무소라고 적힌 찌라시는 훈가민 유야의 자체 패러디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속 자체 패러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거나 빼버린 자체 패러디가 떠오르신다면 이를 댓글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